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학원과 독서실 등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반인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방역 비상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처우 개선 방안을 밝히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서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호전됐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시설은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입니다.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다른 시도는 유지하게 되는 등 혼선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시식이나 시음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은 방역 패스 해제 대상이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취식을 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하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완화는 방역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도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결국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 연습장을 이용할 땐 성인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8.8%로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오는 3월 1일부터. 그런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모든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뺀 만큼 고위험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 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현재 청소년 3명 중 2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1차 접종률 증가세는 학원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면서 새학기 정상 등교도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를 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과 관련된 방역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는 학생 감염이 증가해 수업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3,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344명보다 10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024명으로 60.7%, 비수도권이 1,311명으로 39.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난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사흘 동안 39명에게 처방됐습니다. 투약 이후 상태가 호전됐고 부작용 신고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다음 날부터 처방돼 사흘 동안 39명이 투약받았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재택치료 환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8명입니다. 도입 물량 2만 1,000명분을 고려하면 3주 동안 하루 1,000명이 투약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은 재택 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큰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특히 이들 모두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안에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투약 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병용 금기 약물도 28가지에 달해 보수적인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또 병용 금기 약물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10%대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방이 필요한 환자도 진단이 늦어져 투약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이 지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런 관점이 중요했다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빨리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관련 부작용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돼 위중증 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져도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의 92%가 사흘 안에 증세가 호전됐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 마카비가 코로나19 확진자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팍스로비드 복용자의 60%가 하루 만에 호전됐고 사흘이 지나자 92%가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다만 복용자의 62%는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설사, 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경기장 입장권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표를 팔지 않고 방역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할 특정 그룹의 관객들만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9월 해외 관람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직위는 올림픽 입장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현재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방역 비상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와 수도권 3개 현 지사는 17일 저녁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을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현과 야마구치 현, 히로시마 현에 중점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민주당은 김 씨의 미투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국정에 미신이 작동해선 결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보도된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경선 과정부터 따라다닌 무속인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한 김 씨의 인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합니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제2의 최순실, 실세는 김건희라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 2 아니냐. 반면 이재명 후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서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서 무속인 관련 이슈는 애둘러 꼬집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하는 대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추가로 예고된 방송에 어떤 녹취가 담길지 지켜본 뒤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대화 공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악질적 공작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역공도 이어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윤석열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다만 김건희 씨가 이번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많이 관여했다면 장시간 통화를 할 시간조차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선대본부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전모 씨가 자신을 응원한다고 해서 인사를 했을 뿐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를 엄호하며 관련 보도를 맹비난했습니다. 불법 녹취를 6개월 넘게 치밀하게 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를 처음 열어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잇따른 의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단은 이 후보에게 일배를 했는지 등 과거 행적을 되짚는 공개 질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정면 돌파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씨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쌍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안전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조차 김건희 씨가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 같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2차 가해의 씨앗이 됐고 지금도 비방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이 어느덧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는 오늘도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첨단 신산업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 계획 등을 공개합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사회복지에 대한 구상과 함께 처우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는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 대사를 만나 녹색 기후 정책과 관련한 대담을 나눕니다. 심 후보는 이어서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대선을 위해서 녹색당을 찾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전남 한평으로 내려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납니다. 안 후보는 최 교수와 함께 중도 실용과 혁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 정립,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서울 신림동 자취방을 찾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주거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상층부 수색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 내부 수색을 위한 안전지대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에 진행하고 외부 옹벽도 안전 진단을 진행한 뒤에 구조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안전지대 확보 조치를 빠르게 준비할 방침이며 수색 방법 결정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야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서 불량 콘크리트 공급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회사 직원 등 9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담은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하루 동안 모두 10곳의 콘크리트 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공급한 콘크리트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0개소고 압수는 뭐 이제 납품 내역하고 작업 일지, 그다음에 뭐 레미콘 성분 뭐 그런 것들이겠고요. 국토교통부도 불량 콘크리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 작업에 나섰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품질 저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건물이 이제 그 사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했던 목표로 했던 그 설계 강도 어느 정도 미달됐는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공사 부장 등 직원 5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입건된 10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책임자급 건축 계획서대로 이렇게 안전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출국 금지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14명.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대리 시공 정황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두 번에 걸친 대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주택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거나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있고요. 또 사기 분양이나 부실 공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멍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현수막이 즐비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최근 새로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수주 경쟁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빼라는 내용입니다. 대형 붕괴 사고를 2번이나 낸 건설사에 재건축 공사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가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양심 있다면 현산에서 자진해서 그냥 나가 철수하는 게 저희들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상표인 아이파크 거부에 나섰습니다. 아이파크 빼달라고 하는 거죠.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파트 이름에 넣고 싶지 않으신 거죠. 현대산업개발을 주택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비판과 불매운동이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시공에 사기 분양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애초 상업시설을 짓겠다던 단지 옆 땅을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누수나 지하주차장 습기 등 부실 공사가 많은데도 회사 측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그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3자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라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물론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아예 주택시장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죠. 중동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올해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은 올해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올해 처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만 해도 대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지만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심화하자 순방 도중 엄중한 상황 인식이 담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올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지난 5일 올해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우려만 표명했고 지난 11일과 14일 발사 때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대화 요구에도 북한이 멈추지 않고 무력 시위를 이어간다면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북한이 2년 만에 북중 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중국 화물들이 북한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미국과는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중국과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에 왔던 북한 화물 열차가 만 하루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미리 짐을 실어놓고 단둥역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 열차를 동력차에 연결해 끌고 간 겁니다. 열차가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북한 화물 열차 한 편이 추가로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봉쇄로 적체됐던 중국 물품들을 실어가기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국경 인근 의주 방역장에서 중국서 들어온 화물을 소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규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길게는 2달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 전달돼 사용이 되려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명절인 2월과 4월에 김정일 전 위원장,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용 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경 개방이 북중 간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双方将在确保防疫安全的基础上做好这项工作，助力中朝正常贸易往来。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이딴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국경 개방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2016년 정민용 변호사가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을 직접 받아온 경위와 관련해 이 결재 문건이 개발사업 1팀에도 전해졌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등 유명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세트 장식과 공간 연출을 맡아온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사만 허용된 개발 제한 구역에 작업장을 차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또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일부 세트의 내부 장식을 맡은 N업체 대표는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연매출 10억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선보였지만 실제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은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바닥은 10cm 정도만 파내면은 셀 꽂고자 나온다. 25톤 화물차로 몇 톤 좀 나올 정도로 양주시에서 계속 탄소 나와가지고 이 정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만 제한된 개발 제한 구역에 2층짜리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사실상 장식물 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자 바로 옆 다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은 창고로 공구와 조형물을 옮기며 불법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답변이 왔던 거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철거, 그다음에 확인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업체는 나라 땅까지 자기 땅처럼 멋대로 사용하며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국유지라 침범할 수 없는데도 비닐하우스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각종 장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3년 전 본사 건물을 옮긴 뒤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 땅을 불법으로 쓰고 쓰레기를 쌓아두어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흔한 법 위반 사항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데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안전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길거리 내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우지는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이거 컨테이너 없으면 싹 없애. 그거 없앤 거예요. 철도 용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에 자진 철거 개고장을 붙이고 5년치 변상금 97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로 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음주 차량에 치여서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순찰차 한 대가 속도를 내더니 검은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다른 순찰차 한 대가 그 뒤를 급히 쫓아갑니다. 도로 한복판에 순찰차를 세운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 운전자를 에워싸 체포합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구미동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단속하던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인 29살 조모 씨는 차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뒤 3km나 더 도주했습니다. 이후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뒤에 순찰차 두 대라고 쫓아오더라고요.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운전석 문이 깼더라고요.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9%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 씨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팔이나 손을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관이 가가 단속하려고 하는데도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실근무집행 방해, 공용물 손상,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 등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가평군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차를 훔쳐 달아나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이 얼굴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걸 갖다가 끌어내리려 하다가 부진을 하는 바람에 이제 튕겨져 나간 거죠, 직원이. 처벌 강화에도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 사고. 이제 현장 단속 경찰관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거 그냥 정경심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재형이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그거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승려를 끼쳐든 운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합니다.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가장 두툼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은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의 기온 영하 15.1도, 대관령 영하 14.7도, 서울은 영하 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4도, 광주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무력 도발인데 북중 국경에서는 약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또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구조대원들의 안전지대도 확보해야 해서 건물 상층부 수색을 본격화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하기엔 여전히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건축과 구조, 시공과 철거 등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는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옹벽도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구조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또 건물 내부 붕괴 범위를 층별로 평면도를 작성해 보강 방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 확보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점입니다. 상층부 수색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제 조건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잔해물들을 조금씩 치워가면서 1층과 지하 1층의 수색을 또 진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3차원 입체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도 잔해물 때문에 수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워낙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간이 낭떠러지고 다 붕괴 위에는 아예 바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층부에 대한 구체적 수색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해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태를 먼저 수습하고 사퇴하라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안전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행사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수습 대책으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령 붕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곳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굳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그 몇몇 테스트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과 입주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까지 낸 단계에선 해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고 아파트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그 계약 해지가 어려운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법정 해지권 내지는 약정 해지권의 발생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인 HTC 아이엔콘스와 시공사 분양계약자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아이파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명을 아예 떼버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종의 상표권을 가진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입지가 좁아진 현대산업개발과 성난 목소리를 내는 입주민이 협의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가장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록 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344명보다 10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024명으로 60.7%, 비수도권이 1,311명으로 39.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한 주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했고 관련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서 방역과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셋째 주 7,000명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주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불씨는 오미크론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2,679명. 검출률도 계속 증가해 특히 해외 유입은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돼 위중증까지 진행된 환자는 10살 미만 어린이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고 관련 사망자도 누적 6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쯤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곤 해도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규모를 끌어올리면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임신부라든지 투석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가 7,000명 이상이 되면 동네 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맡게 하는 등 방역과 대응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 급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추어 현재의 방역과 환자 대응 체계의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3차 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감염과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며 대상이 됐다면 조속히 추가 접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백신 패스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네, 진작에 백신 패스가 풀린 서울과는 달리 다른 지역에선 어제부터 백신 패스가 풀린 줄 알고 온 손님들과 또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의 승강기가 이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대형마트.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가려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왜 이거 종이 없으세요? 그 접종 맞으시면 안 돼요. 사도 맞은데. 거세게 항의하던 이 남성이 급기야 막무가내로 들어가 버리자 직원이 다급히 쫓아가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접종 증명 없이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바로 해제된 줄 알고 대형마트를 찾았던 손님들입니다. 이처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백신 미접종자나 미완료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입장이 거부된 손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된다고 하길래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되게 혼란스럽고 서울로 뭐 장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접종 증명이 없으니 서울 가서 장을 보라는 안내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가면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장 보러 와갖고 서울 거점 가요? 참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보름도 안 돼 뒤집힌 방역 지침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해제되는 건 아셨어요? 몰랐어요. 정신없고 불편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백신 패스 적용 업종에서 해제한 정부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 특성을 꼼꼼히 안 따지다가 뒤집으며 시민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4일에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네, 입장권을 파는 대신 미리 정해놓은 관중들만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도쿄올림픽. 그러나 코로나19 창궐로 몇몇 종목을 빼고는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입장권 수입 9,300억 원이 날아갔고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해외 관람객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인들에게도 입장권을 안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그룹의 관중들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는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잔치를 무관중으로 치르고 싶지는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그러나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가 위협받고 있고 개막식이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와 겹치는 등 위험 요인이 가중되자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뒤에 공연을 재개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1월 첫째 주 객석 점유율이 62%에 머무는 등 기록적인 흥행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극장 연주자들의 파업으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세 모더나 CEO는 어제 온라인으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이 겨울마다 2, 3회가 아닌 연간 1회만 백신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해 백신 8억 700만 도스를 출하했으며 매출액 175억 달러를 기록했고 임직원 수도 2020년 말에 1,3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2,7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TV 토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각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간호사들에게 근무 환경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대 근무라 생활 리듬이 깨진다. 엄청 어렵다.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수준도 문제고 또 안정성도 문제고,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좀 꼭 필요하겠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게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겠다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서너 시간에 불과한 군장병의 휴대전화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역량과 또 실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비전을 열심히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미사일 발사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배경이야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 이른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도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 대응 방안으로 언급한 선제 타격론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불교계 행사에 참석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언급하며 불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국민을 통합하고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것과 같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윤석열 후보는 안보를 앞세워 지지세를 불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 열릴 TV토론을 앞두고 양강 후보의 정책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나흘 동안 숙고를 거듭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대선에서 자신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머리를 짧게 자른 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선거운동을 중단한 건 진보정당을 향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깊이 성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공조하면서 조국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진보정치 원칙이 크게 흔들린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과 정의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께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진보가 심상정의 20년을 딛고 당당하게 미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여야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에 대해선 민주주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양자 토론을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3자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공평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어 불공정하다며 당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의로운 공평한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들도 그런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라고 규정해 맹비난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 1일 인턴으로 변신해 청년 정책을 논의하며 2030 세대 표심 잡기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약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는 별도로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빗장을 여는 이중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약 2년간 굳게 봉쇄해온 국경을 일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이주와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북한이 연초에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행 가능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지금까지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물열차를 통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가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물자 이동이 얼마나 계속될지, 인적 교류로 확대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국경 개방에 신호탄이 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화물열차 운행 빈도와 규모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북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중 육성 교육이 본격화되면 인도적 지원 등을 연결고리로 남북 교류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연초부터 이딴 무력 시위로 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1월 중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2월부터 평화 공세로의 전환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화물열차의 북중 왕래는 평화 공세의 탐색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을 만큼 감염 확산을 여전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규모 백신 지원에 대한 북측의 반응과 함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는데요. 이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어제 전술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발사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이 전술유도탄은 KN-24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은 어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표 전에 벌어진 외지인들의 쪼개기 매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 복합 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증산 4구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천 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66%, 특히 최근 4년간 신규 구매자 가운데 90%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 또 경기도 부천. 추리해서 그냥 어떻게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는 그 노름판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지분이 0.088%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투입분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이 원주민들한테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 하나 이런 느낌까지 가는 분노의 입장이십니다. 최초의 국가 주도형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증산 4구역 원주민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을까요? YTN 취재진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증산 4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A4 용지로 6천 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동 소유자 등을 포함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2천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1,300여 명, 그러니까 66%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증산 4구역으로 밀려 들어온 시기는 한창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18년. 특히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산 630여 명 가운데 90%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을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라는 건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증산 4구역 평균 빌라 가격은 2억 5천만 원. 외지인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도심복합 사업 선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을 받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8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을 받는다면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넘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던져줬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는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방지 대책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사 대책 때 발표하기가 바빴다는 거죠. 발표하고 얼렁뚱땅. 지난해 증산 4구역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 정도였습니다. YTN 취재진의 등기부 등본 전수 조사로 드러난 외지인 비율 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400여 명으로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지인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상당한 개발이익 또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으면서 입주권을 받으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과 현지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이제 살다가 외부에 또 나가야 되는 원주민들과 외지인들과 상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에서 추방당한 조코비치. 손실은 호주 오픈 출전 불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21번 우승 도전 무산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결국 호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유지 두바이에서 팬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어주며 여유를 잃지 않는 조코비치. 호주 입국 때 구금 굴욕을 겪고 법원 판결로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백신 반대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I can confirm that Mr. Djokovic departed Australia last night. So that was on the basis of the full federal court upholding the decision of Minister Alex Hawke to cancel Mr. Djokovic's visa. 9차례 우승한 호주 오픈에서 나달과 페더러를 제치고 메이저 21승을 달성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메드베데프 등 추격자들의 쫓기는 세계 1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돼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조코비치. 방역을 강화한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등 향후 대회 출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의 추방 조치에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의 자랑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조코비치를 응원했습니다. 남자 프로테니스 협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의 호주 오픈 불참은 대회에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또 그 밖에 내륙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찬바람이 가세하며 체감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울산은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흐리고 눈이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Happy birthday from the victory bells. Happy
patented flying again 75 years ago across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Like it said in the video, the oldest American World War II veteran still living is right here in New Orleans, home of America's National World War II Museum. And I got on this big ship called the Queen Mary. And the Queen Mary took us right through the Panama locks and landed in Townsville, Australia. There's so many things happen. Some of them I remember, and some of them I don't. Some of them I want to remember, and some of them I don't want to remember. Well, when my dad was 100, I asked him, I said, Daddy, how long you think you're gonna live? He said, to be 112, baby. So he has 2 more years left. So, and I'm gonna hold him to that promise, okay? Yeah, 112.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호전됐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시설은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입니다.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가운데 11.7%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다른 시도는 유지하게 되는 등 혼선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시식이나 시음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은 방역 패스 해제 대상이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취식을 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을 하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완화는 방역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결국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 연습장을 이용할 땐 성인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8.8%로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오는 3월 1일부터. 그런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모든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습시설을 뺀 만큼 고위험 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현재 청소년 3명 중 2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1차 접종률 증가세는 학원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면서 새학기 정상 등교도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를 보완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과 관련된 방역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는 학생 감염이 증가해 수업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3,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344명보다 10명 적은 수치인데요.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서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사흘 동안 39명에게 처방됐습니다. 투약 이후 상태가 호전됐고 부작용 신고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다음 날부터 처방돼 사흘 동안 39명이 투약받았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재택치료 환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8명입니다. 도입 물량 2만 1,000명분을 고려하면 3주 동안 하루 1,000명이 투약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은 재택 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큰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특히 이들 모두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안에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투약 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병용 금기 약물도 28가지에 달해 보수적인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또 병용 금기 약물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10%대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로 처방이 필요한 환자도 진단이 늦어져 투약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이 지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런 관점이 중요했다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빨리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관련 부작용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처방받은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돼 위중증 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져도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의 92%가 사흘 안에 증세가 호전됐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 마카비가 코로나19 확진자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팍스로비드 복용자의 60%가 하루 만에 호전됐고 사흘이 지나자 92%가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다만 복용자의 62%는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설사, 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방역 비상 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도와 아이치현 등 수도권 3개의 현지사는 어제 저녁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조치는 긴급사태 선언에 버금가는 방역 비상 조치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인구 억제를 골자로 합니다. 현재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에 중점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CEO가 코로나19와 독감을 함께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eople don't want to get 2 to 3 shots a winter, but they get one dose where we get, a booster for corona and a booster for flu. So a best case scenario will be the fall of 23. As a best case scenario. 방쉘 CEO는 오미크론 예방 백신은 향후 몇 주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의 92%가 사흘 안에 증세가 호전됐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닷새로 단축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호주 오픈에 이어 5월 프랑스 오픈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은 프랑스에서 스포츠 경기 출전을 원하는 선수는 누구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앞서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 출전하려 했지만 법정 다툼 끝에 입국 비자가 취소돼 고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8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대유행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8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나흘 연속으로 80만 명대입니다. 이번 달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주 전보다 61% 증가하며 15만 5천여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57% 늘며 2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진앙지였던 뉴욕주에서는 감염자 추이가 꺾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까지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So turning the corner on the winter surge. Positivity is declining. You've all done the right thing. And that is why we'll be at the forefront of the states seeing this long-awaited, much-anticipated decline. So. 하지만 당장에는 입원 환자가 전체 병원의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군 의료팀을 지원받기로 했는데도 800명의 의료진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전국적인 상황이 뉴욕주와 같은 속도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점이 며칠 내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단체 행사에 참석해 손실보상 확대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첨단 신산업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처우 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는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실내 피트니스 시설을 찾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미하엘 라이펜슈톨 주한 독일 대사를 만나 녹색 기후 정책과 관련한 대담을 나눕니다. 심 후보는 이어서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대선을 위해 녹색당을 찾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전남 한평으로 내려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납니다. 안 후보는 최 교수와 함께 중도실용과 혁신보수의 새로운 가치 정립,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서울 신림동의 자취방을 찾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주거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불량 콘크리트 공급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회사 직원 등 9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담은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하루 동안 모두 10곳의 콘크리트 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공급한 콘크리트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0개소고 압수는 먼저 납품 내역하고 작업 일지, 그다음에 레미콘 성분 그런 것들이겠고요. 국토교통부도 불량 콘크리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 작업에 나섰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품질 저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건물이 이제 그 사중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했던 목표로 했던 그 설계 강도 어느 정도 미달됐는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공사 부장 등 직원 5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입건된 10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책임자급 건축 계획서대로 이렇게 안전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출국 금지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14명.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대리 시공 정황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입니다. 정 회장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아파트 안전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HDC그룹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며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분양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대면서 자기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 세워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시공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긴 하지만 책임 회피성 사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사고 원인이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등 유명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세트 장식과 공간 연출을 맡아온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사만 허용된 개발 제한 구역에 작업장을 차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일부 세트의 내부 장식을 맡은 N업체 대표는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연매출 10억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선보였지만 실제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은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바닥은 10cm 정도만 파내면은 셀링 꽂고자 나온다. 25톤 화물차로 몇 톤 좀 나올 정도로 양주시에서 계속 탄소 나와가지고 이 정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만 제한된 개발 제한 구역에 2층짜리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사실상 장식물 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자 바로 옆 다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은 창고로 공구와 조형물을 옮기며 불법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답변이 왔던 거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철거, 그다음에 확인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업체는 나라 땅까지 자기 땅처럼 멋대로 사용하며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국유지라 침범할 수 없는데도 비닐하우스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각종 장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3년 전 본사 건물을 옮긴 뒤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 땅을 불법으로 쓰고 쓰레기를 쌓아둬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흔한 법 위반 사항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데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안전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길거리 내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우디가 엄청나게 쌓여졌어요. 이거 컨테이너 없으면 싹 없애. 그거 없앤 거예요. 철도용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붙이고 5년치 변상금 97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2016년 정민용 변호사가 재해공단을 분리하겠다는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을 직접 받아온 경위와 관련해 이 결재 문건이 개발사업 1팀에도 전해졌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업무가 통상적 절차가 아닌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느껴져 실무진 측에서 반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013년 12월에는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처음 만난 뒤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해당 제안서는 실제 추진된 2015년 사업 건과 별개라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송파 오금지구와 구로 항동지구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총 수익은 1,705억 원, 수익률은 최대 36%였는데요. SH는 앞으로 내곡지구와 마곡지구 등의 분양 원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이번에 분양 원가가 공개된 단지는 송파 오금지구 1, 2단지와 구로 항동지구 2, 3단지입니다. 2016년에서 18년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한 곳으로 4개 단지의 총 분양 수익은 1,705억 원입니다. 먼저 오금 1단지의 분양 원가는 635억 1,400만 원, 수익률 32.9%입니다. 오금 2단지 분양 원가는 938억 3,400만 원으로 수익률은 이번에 공개된 단지 중 가장 높은 36.1%를 올렸습니다. 이들 단지의 분양 원가 중 택지 조성 비용은 각각 305억 9천만 원, 464억 6천만 원으로 분양 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비용을 빼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오세훈표 반값 아파트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항동 2단지 분양 원가는 1,207억 9,500만 원으로 수익률 16.5%, 항동 3단지 분양 원가는 2,095억 3,300만 원으로 수익률 23%였습니다. SH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택지 조성 원가 10개, 건설 원가 11개 등 21개 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작년 고덕강일 지구를 택지 조성 원가까지 포함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첫 새해 업무 보고를 온 오세훈 시장에게도 보고됐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기본은 물량 확대에 있고 이건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주택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10년간 주요 사업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SH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내곡지구와 쇠곡 2지구, 마곡지구의 원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기업 공개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합니다. 일반 청약자에겐 전체 공모 주식의 최대 30%가 배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10주 이상을 청약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방식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청약한 주식 수와 증거금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재개됩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올해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 상황의 안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란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은 올해 4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올해 처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만 해도 대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지만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심화하자 순방 도중 엄중한 상황 인식이 담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올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지난 5일 올해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우려만 표명했고 지난 11일과 14일 발사 때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대화 요구에도 북한이 멈추지 않고 무력 시위를 이어간다면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대북 공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 들어 네 번째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북 추가 제재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議題については我が国の立場や米側とのやり取り等を踏まえ適切に判断することとなります。その詳細について現時点で予断を持ってお答えを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에 앞서 미국이 내놓은 대북 추가 제재 방침에 대해 일본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私自身条件をつけずに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す。 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し、不幸な過去を清算し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최대 화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할 말은 하면서 대화 역시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기시다 정권이 추구하는 이른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主張すべきは主張し、責任ある行動を求めつつ、共通の諸課題については協力することにより、本年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る中で、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の構築を目指します。 한편 이번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이 2년 만에 북중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중국 화물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미국과는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중국과는 더 밀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에 왔던 북한 화물 열차가 만 하루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미리 짐을 실어놓고 단둥역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 열차를 동력차에 연결해 끌고 간 겁니다. 열차가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북한 화물 열차 한 편이 추가로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봉쇄로 적체됐던 중국 물품들을 실어가기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首先，这个东西不是我们来决定的，而是什么呢？而是朝鲜那个他们在国家有计划。 북한은 국경 인근 의주 방역장에서 중국서 들어온 화물을 소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규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길게는 2달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 전달돼 사용이 되려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명절인 2월과 4월에 김정일 전 위원장,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용 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경 개방이 북중 간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双方将在确保防疫安全的基础上做好这项工作，助力中朝正常贸易往来。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이딴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국경 개방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 머물러 온 친서방 노선의 페트로 포르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진 귀국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포르셴코는 반역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달 출국해 유럽에 머물러 왔습니다. 포르셴코는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돌아왔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허약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리 메리니크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독일 정부의 방위를 위한 무기 공급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시 방어를 위해서 독일의 무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6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두툼한 외투뿐만 아니라 방한용품까지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기온 영하 15.9도, 대관령 영하 15.1도, 서울은 영하 9.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4도, 광주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은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굿모닝 YT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